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요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투자 확대에 지장이 있다. 기업인 가석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말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어제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이 되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간 입장의 다름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재벌 총수들을 풀어주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 박근혜 정부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이 유족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유족들이 사실상 포기했다, 이렇게 일면에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절충안 마련에 동의했다라고 썼습니다. 동아일보는 유가족이 수사 기소권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는데요. 중앙일보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다뤘지만 특별법 협상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조사권, 조사기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충분한 조사와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된다. 셋째, 조사, 수사, 기소의 유기성을 보장해야 된다. 3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23일 유민희 아빠와 함께 팟짱에 출연했던 원재민 변호사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강제조사권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안 되면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한참 웃었었는데요. 저도 내부 사정이 궁금해서 오늘 아침 이 협상에 참여했던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가족대책위와 회의를 한 모양이던데요. 제가 박 변호사님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이 굉장히 묵직한 목소리로 이런 답답증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언론이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유경근 대변인도 이 점에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족과 법률 대리인들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정치인과 언론인은 우리가 달라졌다고 쓸까요? 장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수사기소권, 또 유족들이 말하는 3대 원칙,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자,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이죠. 24일 곽성문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내정 파문에 대해서 다룬 바 있었는데요. 이분이 드디어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코바코 사장으로 결정이 됐고 오늘 아마도 임명장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지용 기자. 네,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최 기자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또 그때 그 비공개된 모처에 있습니다. 그 방을 언제 한번 기습적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어딘지. 네. 예, 곽성문 사장이 결정이 됐죠? 네,
어저께 있었던 이사회에서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네. 네, 오늘 아마 임명장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몇몇 언론은 오늘 곽성문 전 의원이 코바코 사장이 된다라는 네네. 기사를 박스 기사들을 써냈는데요. 어제 곽성문 전 의원이 여러 의원들한테 전화를 쭉 돌렸다면서요. 네, 몇몇 야당 의원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인사 차원에서 전화를 한 거겠죠. 자기가 사장이 됐으니까요. 특히 아니 임명장도 안 받았는데 왜 벌써 전화부터 하고 그래요? 뭐 사실상 내정이고 이사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뭐 이미 사장인 거죠. 임명장을 네. 받지 않았어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 방송 상임위가 있습니다. 네. 이름이 참 길어서 저도 잘 헷갈리는데요. 바뀌었죠. 교문위로. 네, 교문위로 바뀌었죠. 네. 그 교문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 같고요. 네.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맥주병 사건 같은 걸 언급하면서 젊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을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문제까지 삼냐라는 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린 거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분은 뭐 어떤 그 낙하산 파동을 떠나서 자질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이 하자가 있는 분인데 네. 이렇게 일사천리로 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참 이번 정권 정말 대단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분이 맥주병 투척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70년대 중앙정보부 프락지로 활동을 해서 문제가 됐던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 프락지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중정의 추천으로 MBC의 특제까지 됐다. 네, 이런 그렇구나. 폭로까지 네. 나왔는데 네. 그런 것을 그냥 젊은 시절의 추억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네. 오늘 최민희 그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제 성명을 내서 네네. 반대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맥주병 사건과 그 중정 프락치 사건. 네. 두 가지 보도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굳이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이라는 이게 방송 광고를 집행하는 회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방송이라는 것은 되게 공정성이 기본인데 네. 특히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광고 수입의 어떤 일정한 이 공정함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프락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 어떤 방송 광고를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방송에 대한 이 침해 또는 이제 장악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송사들 이제 종편 방송사들까지 쭉 내보내면서 이제 방송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했다 생각한 상황에서 결국 이 프락치 출신의 네. 이 사장을 임명하면서 광고까지 방송사들의 어떤 목줄을 딱 쥐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코바코는 공영 미디어 랩인데요. 한국에 있는 유일한 네. 이 공영 미디어 랩의 사장이 전직 프락치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젊은 날에 있었던 일인데 뭘 그러냐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요. 어제 그 세월호 가족대책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회동을 가졌는데요. 어제 그 취재를 하셨죠? 네, 이게 지금 보도들이 네. 유가족들이 상당히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걸로. 예, 입장의 변화, 양보 이런 취지로 이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제가 계속 이 사안을 제가 취재를 해왔는데 네네. 제가 듣고 본 바는 유가족들의 태도는 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가족들께서는 기소권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가능한 방안이라면은 진상조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네. 하는 이 말씀을 한 달째 하고 계십니다. 네. 한 달이 아니라 진도에서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전부터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여야 합의안이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이 만약에 이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가 가능한 안이라면은 검토할 수 있다. 네. 라는 건데 이게
마치 가족들의 이런 어떤 태도가 바뀐 것처럼 네. 이야기되고 있는 게 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가족들이 뭔가 이 최근에 뭐 대리기사 폭행 사건도 있었고 네. 뭐 이런 거 뭐 못 이겨서 못 밀려서 뭐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이 그게 아닌데 조선일보는 오늘 보니까 사실상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네, 보도를 네. 했고요. 한겨레는 보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절충안 마련에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사안을 놓고 기자들이 제각각 쓰는 이유는 뭐예요? 왜 다 다르겠어요? 예, 물론 이게 그 유가족 측과 네, 그 새정치연합 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아주 구체적인 어떤 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아니었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예, 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음. 있을 수 있는데 유가족들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유가족들의 태도 변화라든가 양보라든가 네. 절충안이라든가 이런 식의 보도는 나오지 않을 텐데 네. 좀 약간 이해 정도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아침에 박주민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유가족 유경근 네. 대변인한테 계속 통화를 했는데 어저께 뭐 하고 오늘 새벽까지 얘기를 해서 그러신지 유경근 대변인 통화가 안 되던데 네.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다르게 쓸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굉장히 매우 답답해하던데 최 기자는 지금 뭐 야당 출입 기자니까 네네. 현장에서 조선일보 기자도 만나고 한겨레 기자도 보고 다 같이 취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백브리핑도 같이 받았고. 네, 같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최 기자는 전혀 다른 기사를 썼더라고요. 유족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썼는데 다른 기자들 그러니까 각사의 입장이 반영돼 이런 건가요? 각자의 입장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저는 그 어제 현장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유가족분들께서 네. 이 앞선 두 번의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두 번의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랬죠. 그 불만이라는 것은 그 두 합의안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런 합의안이 결과적으로 진상 규명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박영선 대표가 이렇게 하면은 진상 조사가 가능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은 네.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저는 앞선 두 번의 합의와 요번에 지금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선 두 번의 합의도 박영선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가족과 지금 이틀 연속 만난 거고요. 네. 그리고 둘 다 2시간 가까이 지금 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양쪽이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지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유가족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원재민 변호사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또 오늘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핵심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약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하든 진상 규명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거를 좀 내놔라. 이게 정치권을 향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서 정치권은 진상 규명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계속 그 언론 보도가 좀 헷갈리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 기자. 네. 현장에서 네. 똑바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혼나는 기분이죠. 네. 제가 선배기 때문에. 네, 최 기자. 네. 네, 골방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치부의 최지용 기자였습니다. 예, 방금 최지용 기자의 보도를 전해 들으셨는데요. 관련해서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을 잠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경근 대변인님이시죠? 네. 네. 지금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하고 만나셨는데 오늘 보도들이 전부 가족의 입장이 바뀌었다. 조선일보는 사실상 유족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들도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저희의 입장은 여전히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주장을 했던 그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를 볼 때 네. 이거 이유는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변한 게 아니고 야당이 변했죠. 네. 그동안에는 그 2차 협의안을 계속 저희들 설득을 하려고 그저께까지도 좀 했었는데 네. 어제는 저희가 요청드린 바대로 그럼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서보겠다는 네.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하셨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변해서 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글쎄요, 이거는 뭐 그냥 추측입니다만 네. 마치 저희가 저희 입장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좀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좀 불쾌한 상황입니다.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폭행 사건 때문에 유족들이 이를테면 입장을 바꿨다라는 식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 정치권이. 요런 생각이신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이제 그렇게 몰아가게 되면은 네. 저희가 또 한 번, 두 번이나 이제 거부를 했는데, 네, 네. 예, 또 한 번 거부하거나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네. 뭐 그런 행동을 좀 하지 못하게 뭔가 좀 몰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드네요. 네. 그 어제 3대 원칙을 말씀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사기관,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또 충분한 조사기간 그리고 이제 수사와 기소의 유기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3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표현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희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보장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 국회에서 이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러면 네. 뭐 이 말도 정말 3개월 전부터 계속 제가 해왔던 이야기인데 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럼 대안이라도 제시하는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진상규명의 대안. 네. 예. 그래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던 토론을 하던 뭐 총회에 붙이던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직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이제 요약 설명이 되는데요. 국민들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경근 대변인의 얘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렇네요. 네, 그 실질적으로 뭐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네. 더더군다나 물론 제가 그 김무성 대표께서 만난 그 대상이 누군지를 좀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린 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희 가족 대책위의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언비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여당에서 그 저희한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 들었던 이유들, 뭐 사법질서를 교란시킨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 위배된다. 뭐 이런 말씀도 이것도 유언비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을 향하는 악의적인 날조의 그런 내용들을 여당 의원이 직접 카톡으로 퍼나른 것도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주실 건지를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고요. 본인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하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실제로 정말 종이에 그때 이제 그 가족대책위를 만났을 때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었던 그 종이에 정말 청와대라고 써 있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못 주는 진짜 이유는 청와대 때문이다. 뭐 정확한 워딩은 옮길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제가 뭐 그 자리에 없었고 거기에 들어가셨던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 그리고 배석했던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고요. 네. 예, 거기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워딩이 아니라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네. 그것은 이제 청와대라고 쓰면서 여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김무성 대표가 종이에 이렇게 쓰면서 청와대라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제일 정확한 상황 설명이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께서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새벽에 전화드리고 또 아침에 전화드리고 계속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터뷰가 너무 많아서 전화를 잘 못 받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전혀 다른 뉴스는 새누리당으로 가봅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위원회를 띄우고 보수가 혁신하는 모습, 자세를 보이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 대권주자들의 모임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친박계에서 그런 비판이 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마이뉴스 정치부에서 여당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와 새누리당의 속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태 기자시죠? 네, 맞습니다. 이경태 기자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실 지금 아침에 녹음하는 거라서 네네. 집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집에 녹음실이 있어요? 그 아들 녀석이 아직 어려서 네. 방 안에 혼자 지금 처박혀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 시간 전이라서 제가 일찍 녹음을 부탁해서 우리 이경태 기자가 지금 집에서 방콕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새정치연합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상당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꼭 그렇게 조용한 것은 아니라면서요.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띄웠는데 이 특별위원회 때문에 상당히 내부가 시끄럽고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홍준표 원희룡 지사와 나경원 의원을 혁신위원으로 참여시키려 한 것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랬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호평들이 이어졌거든요. 네.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조동원 경기도 혁신위원장은 혁신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다시 찾아봐야겠다라고 했고 이준석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탑스타가 없는 새누리당이 걸그룹을 짠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근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앞서 말했듯이 친박들이 좀 견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김문수 위원장이 대표적인 비박 인사이고 김무성 대표가 혁신위를 도구 삼아서 이제 당청 관계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이 많았습니다. 네. 게다가 서병수나 유정복은 안 되는데 왜 홍준표랑 원희룡 같은 비박 인사를 데리고 가느냐. 네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반발이 이제 결국에는 자문위원으로 홍준표 원희룡 지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절충안으로 끝났고 네네. 실제로 김무성 당대표도 좀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 날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소리를 쳤습니다. 네네. 이 혁신의 인선과 관련해서 대권 후보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대권 후보는 무슨 대권 후보냐? 자꾸 나한테 대권 후보 얘기하지 마라. 라고 특유의 무대 스타일로 얘기를 했죠. 네. 아무 때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사실 걸그룹이라고 하기엔 그분들이 연령이 너무 그 걸그룹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어제 혁신이 외부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그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복거일 씨도 눈에 띄던데 이를테면 이분들이 과연 혁신에 걸맞는 인물인가? 혁신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이분들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보수 우익을 대표해왔던 굉장히 우익적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그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지금 없지요. 김문수 위원장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기자들이 묻는 게 그렇다면 구체적인 건 뭐냐? 그렇죠. 공천
공천 개혁이냐, 개헌이냐, 뭐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이 있는데 혁신은 항상 그렇듯이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새롭고 변화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부 위원만 보더라도 이 부분이 좀 약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특히 김영용 교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용 교수. 네네. 이 김영용 교수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인데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지금 뭐 경제민주화로 되겠냐, 이 정의로운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피케티도 막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판에 경제민주화조차도 반대했던 인물 아닙니까? 네, 이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김영용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2012년 10월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공약 처리하라는 내용의 지식인 선언 105인에 당당히 이름을 넣었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 자유경제원 토론회에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이죠. 경제부총리이자. 네네. 추경안 경제팀의 산해유보금 가세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했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뭘 그러니까 보수가 뭘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좀 궁금하네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만 들어도 이게 외부혁신위원 또 내부혁신 뭐 걸그룹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 내부혁신위원 외부혁신위원 보면 혁신위가 무슨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2012년 총대선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인선했던 네. 외부 인사들을 보면은 이들은 분명 변화라는 것을 분명히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던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이상돈 교수나 네. 뭐 20대 청년 이준석 등 비대위원 자체가 내용이나 참신성 면에서 더욱 좋았고 이 박 대통령이 비대위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어떤 반발이 나오기도 힘들었습니다. 네. 즉 추진력 자체가 지금의 김문수 혁신위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각 위원들 아까 전에 하긴 했지만 김영용 교수 게다가 문진구 언제나 친새누리당 성향을 판단했던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 네. 등을 볼 때는 결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고 네. 김문수 위원장은 정권을 김무성 대표로부터 확보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미 혁신위원들도 친 김무성 사람들이죠. 네. 네,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결국 김무성 위원장은 공천 전도밖에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공천 제도를 개혁하는 정도밖에. 예. 그 김문수 위원장이 그 사실은 굉장히 뭐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10월 2일 날 택시기사 면허 시험을 보러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민심을 접촉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혁신적인 보수의 그림을 좀 그리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대권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새누리당 혁신을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문수 위원장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정치입니다. 네. 실제로 그가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각 골목마다 모든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를 알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한 국회의원들도 김문수의 그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해 재선에 실패했죠.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전이나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그런 환경이 없고 그리고 김문수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대선 이후 사형식 공천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식 공천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 정도밖에 못할 텐데. 네, 결과적으로 김문수 위원장은 혁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 기자. 네.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대개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을 네이티브 스피커를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 영남 지역 출신들을 많이 쓰는데 오마이뉴스에서 독보적인 여당 출입 기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제가 조기 생품을 연구하는 이유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민철 PD님 되시죠?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안이 복제한 동물들 이상하게 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시작하면 여러 사람 날아간다고 그거 알지?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국민들이 벌써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취재 당장 그만둬! PD 추적과 윤민철 PD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방송 내보내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한지 안 한지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 경력,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당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난 진실을 말했어요. 자, 금요일에 색깔 있는 인터뷰는 저희가 정말 색깔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정계 은퇴를 했지만 그가 내걸었던 공약, 메시지, 저녁이 있는 삶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대한민국의 대표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팟짱이 내건 모토도 이런 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아름다운 삶, 알흠다운 삶. 그래서 오셨습니다. 내달 2일 개봉을 앞둔 영화 제보자의 감독이신 임순례 감독이신데요. 임 감독님 일정 때문에 이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녹음이 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현장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색깔 있는 인터뷰의 주인공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같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주말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금요일에는 대중문화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가장 핫한 인물을 모셨어요. 제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밤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섭외 전화를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요. 최근 곧 개봉할 영화죠. 제보자로 저희 곁에 다시 오신 임순례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임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마이크를 들이대고 네. 크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순례입니다. 네, 임 감독님 목소리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정감 있으시죠? 옆에 있는 이선필 기자는 왜 얘기 안 하나요? 아, 예, 정감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임 감독님 섭외를 하는데 이분이 없으면 제작사에서 인터뷰 안 된다. 그래서 꼭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마이스타의 이선필 미남 기자. 맞나요? 팩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안녕하세요, 이선필입니다. 네, 이선필 기자는 저기 또 밴드도 해요. 진짜요? 네이버 밴드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밴드 하고 있죠? 예, 오마이뉴스 사내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라는 거 맞죠? 네. 담배를 안 피나요? 담배도 안 필 뿐더러 저희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네. 약간 모든 인연을 흡수하자. 그런 날 비해 흡수할 인연 해가지고 그런 뜻으로. 예. 그래서 임 감독님을 흡수해버리셨군요. 그래 제가 접근이 안 돼. 네, 감독님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이요. 네, 제가 감독님을 뵀었던 때 그 장소를 전 잊을 수가 없어요. KBS 앞에?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네. 어디 있죠? 홍대 앞에. 조금 더 힌트를 갑자기 KBS 말고 애견 카페. 맞아. 그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개들이 달려드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공포에 질렸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예. 감독님을 제가 애견 카페에서 뵀는데 저는 애견 카페는 그냥 개 몇 마리 묶어놓고 있는 카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개판이더구만요.
개들을 위한 카페고 저는 그동안 사람 중심의 카페를 다녔는데 거기는 진짜 개 중심의 카페여서 막 인터뷰를 쓰고 있는데 타이핑을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게 확 들어가지고 진짜 당황했던 기억이. 근데 감독님이 아주 유유자적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딜리트를 확 눌러버리면 인터뷰 다 날아갈 텐데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책 맞아요. 그러려니 하시고 이번에 영화 새로 제가 기자시사 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평가가 좀 어떻다고 들으셨나요? 일단 아직 본격적인 일반 시사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자시사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좀 그것만 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일단 기자분들은 이 영화에서 좀 언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일반 시사를 하긴 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인들 시사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봐주실지 그게 또 기자분들하고 같이 좀 잘 봐주실지 조금 더 그럴지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네, 이선필 기자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영화가 주고 있는 무게감은 커서 제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봤던 때가 이제 대학원생 때였는데 대학생 때였는데 아무튼 근데 상당히 이제 울컥했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인의 꿈을 품고 준비를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조금 더 그 현장을 좀 생생하게 구현하시면서 영화 좀 재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 패닉이었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과 10년이 지난 지금은 뭐가 달라졌고 나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저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 있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사실 거기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을 제가 다 알거든요. 실명을 밝혀도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밝혀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정치자분들께서 대충 이슬이가 됐구나 그분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특히 그 사장님 캐릭터 굉장히 고심해서 그 인물을 골랐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헤어스타일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분의 헤어스타일과 그 출연자의 헤어스타일, 배우의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맞추셨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던데. 아니 실제 인물보다는 훨씬 많이 없으시죠 모발이. 그런가요? 비슷하던데. 그분은 듬성, 이분은 아예 없으시고. 그렇구나. 근데 하여튼 그런 디테일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이 영화를, 왜 이 시대에 이 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이 시대에 언론이 정말 이렇게 찌그러진 적이 있었나 유신 시대 말고 정말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지금 언론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단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어떤 프로가 있었고 또 언론인이 있었고 그게 이렇게 먼 과거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오마주일 수도 있고 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티브가 되는 그 사건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난 거잖아요. 거짓이었다. 줄기세포가 거짓이었다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진실이 분명히 여러 가지 경로로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는 거, 거짓과 위선이 또 어떤 사회의 상황이나 정권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좀 고개를 들고 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저 자신이 좀 우려, 경각심, 그런 것도 좀 표현해 보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생각에서 이제 수락을 했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남들하고
뭐 다투거나 아니면 아주 민감한 뭐 중심에 서거나 이런 거 구설에 오르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캐릭터라 처음에 이 소재를 하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좀 진짜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왜 뭐 이렇게 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싫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은 거절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기획하시고 제작하시는 분이 이거를 그 어쨌든 줄기세포의 진위, 어떤 뭐 프로젝트의 진위보다는 어쨌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제보자 혹은 언론인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사회를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제보를 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용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제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있었던 관계로 사회가 조금씩 한 발씩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 출발은 또 거절했다가 덥석 받은 거는 그런 제보자와 어떤 진실한 그 언론인에 대한 어떤 오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씨 하필이면 왜 나야 딴 사람한테 가 싫어 뭐 이렇게 했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잔을 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해야지. 거의 뭐 이런 심정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임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팩트, 사실에 근거한 그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선필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와 같은 생각이신 거죠? 예, 비슷합니다. 네. 뭐 길게 얘기해도 돼요. 짧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단답형으로 선배 앞에서 안 도와주시네요. 기가 죽었어. 방송이 처음이라서 당황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에이스 아닌가요? 에이스예요. 에이스인데 에이스 과자만 먹나 봐. 커피 찍어 먹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영화 시나리오가 아마 한 3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감독님께서 연출하시기로 결심한 다음에 또다시 1년신의 시간을 다시 각색하고 뭐 취재를 더 권하신 것 같은데 이 과정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권하셨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기사와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을 취재했던 그 PD가 또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오히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시나리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그 어느 측면에 맞춰서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제보자의 관점에서 쓸 것이냐, PD의 관점에서 쓸 것이냐, 박사의 관점에서 쓸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전지적인 시점에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나왔던 시나리오, 이제 저한테 처음에 제의할 때 받았던 시나리오는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시각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 사건을 좀 썸머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력을 못 느꼈어요. 굳이 뭐 이거를 그 사건을 그냥 기사 찾아보면 되지 아니면 뭐 방송 찾아보면 되지 굳이 이 사건을 썸머리를 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영화로 극영화로 더군다나 상업영화로 만든다라고 치면 이 아이템을 통해서 뭐 작가가 혹은 이 만드는 사람이 무언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전 작업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고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부분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만진 거죠. 취재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취재 과정은 워낙 뭐 자료가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제작 팀들이 스태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과 출신이 없잖아요. 다 문과 아니면은 뭐 예술이라서 이게 과학적인 그 용어들이나 뭐가 문제인 건지 이거를 이해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그래서 과학의 생물학이나 이런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아주 공부하는데 골머리가 굉장히 뭐 아파서 서로 막 구박하고 야 그것도 모르냐 말이면서 계속 구박한 그게 좀 힘들었고 시나리오 상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이야기가 방대하니까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고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한 어떤 그 축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배분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는, 그니까 촬영 장소 같은 거를 섭외할 때, 뭐 영화에선 잠깐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연구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비슷한 이유예요. 왜냐면 이게 그분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그분이 아직 그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커넥션들을 갖고 있어서 이제 뭔가 구설에 오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장소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어려움이 어디 가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들통 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다 저희는 못하겠다 해서 장소 섭외가 좀 어려웠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소 섭외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그 과학적 용어들이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 중간에 자막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나 같은 사람은 넘어가자. 지금 뭐 테라토마, 미토콘드리아, 뭐 배반포 막 이런 것들이 배반포. 이게 뭐 스테이닝 사진이 뭐 어쩌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일 신경을 쓴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일반 관객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 만약에 관객이 막히면 이 영화는 굉장히 덜부덕거린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관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그 수위를 조절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훨씬 더 막 그 전문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수준을 맞추는 게 근데 장 기자님이 어려웠다고 하니까 살짝 아니요. 저 같은 그 관객들이 많을 텐데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또 의학 드라마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미드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또 쉬워서 이게 또 너무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와의 차이인가요? 예. 저보다 낫다는 얘기죠, 자기가. 잘난 척을.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정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딱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이선필 기자가 초반에, 지난 10년간 한국 언론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쟁쟁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나? 제가 막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아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컨대 언론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두고 싶었던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국론이 굉장히 분열돼 있잖아요. 네. 종편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종편 뉴스를 보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정말 똑같은 사실을 놓고 다른 얘기들을 이게 같은 국민이 맞나 이게 같은 한국어와 같은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게 맞나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프레임이 필요하잖아요. 네. 당연히 뭐 보수적인 시각도 필요하고 진보적인 시각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한국의 어떤 매체들을 보면 보수와 진보의 그 스펙트럼이 아니라 정말 양극단으로 너무 가서 그 두 개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서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1차적인 책임은 정말 저는 매스미디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뭐, 지금 언론이 독립하지 못하고 탄압을 받는 것들이 정권의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 결국은 그런 정권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우리 국민이고, 네. 또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지금 언론이 호도되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고 국민이 진실을 알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진실과 뭐 정치나 중요한 거로부터 피곤해하고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이고 가장 큰 지금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 문제를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어떤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되 그것들이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그 프레임이 좀 다른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팩트를 기본으로 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기 어떤 삶의 프레임 안에서 그것들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건전한 토론이 서로 오가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공감이 많이 됐던 대목이 어떤 것이냐면, 무심코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의 한마디. 아이씨, 이거 돈 있으면 이민 가버려야지. 이게 나라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대중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중의 정서를 정말 적확하게 읽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부 다 이게 국가의 역할, 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혼돈의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그렇지만 딱히 그렇다고 뭘 하는 게 없으니까 또 욕 잘못했다가는 또 쇠고랑 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담이 있어서 말도 못하고 말을 안 하자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약간 어정쩡한 가운데 감독님이 탁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뭔가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선필 기자는 지금 그 영화를 보면서 언론인 이선필 기자는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잘 뛰어야겠구나. 사실 저는 그 영화에 나온 그 조직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장 이하 또 국장, 팀장 이하 그 선배들이 또 어떻게든 그 진실을 보도하려는 기자를 보호해주려고 했고 들어주려고 했고 좀 보듬어줬잖아요. 네. 근데 과연 우리 지금의 언론 조직들은 과연 그렇게 선배님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예요. 끝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영화 말미에 보면 박해일 씨가 박원상 씨랑 막 이렇게 옥상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거 막아주는 게 사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일선에서 뛰는 기자도 있지만 정말 조직의 최고 수장이 조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어떤 태도, 가치, 그런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할 때 맨날 그런 거 막아주는 게 감독이 하는 일 아니야? 그런 거 막아주는 게 PD가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렇게 장난삼아 많이 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못하는 거는 또 위에 상급자가 하는 거고 또 상급자 말고 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게 역할이 다 다르고 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다르고 일반 시민이 해야 될 일들이 다르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품위가 있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감독님 인터뷰하러 오기 전에 제가 MBC의 당시 현직 고위 간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진짜요?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 정신. MBC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분 얘기가 제가 최근에 제보자를 언론 시사를 봤다. 이러이러한 대목이 나오더라. 당시에 그 사장님은 정말 그랬냐 했더니 에이 그러면서 실제로 미즈메디 관계자가 양심 선언하고 정말 줄기세포가 없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좀 망설였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이거 가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광을 팔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의 역할 또 사회의 역할 이선필 기자 얘기대로 조직의 역할 또 막 안에서 책임 안 지고 이름 벌려놓고 책임 안 지고 이런 심각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단 어디 한 군데의 문제라기보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저는 그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워딩 단어가 이런 거였어요. 황우석 박사 역할을 맡은 이경영 씨가 제 부덕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칠애이긴 하지만 자기 부덕의 수치로 돌리잖아요. 근데 현재 위정자들은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감독님 좀 거기서 뭔가 최소한 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권력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 보이기도 하던데. 최근에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죠. 선거 때만. 저는
좀 그 인물, 이정환 박사라는 인물을 그릴 때, 사실 실제 그 박사님도 그랬지만 굉장히 워딩이 화려해요. 네. 그리고 어떤 말을 대중이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워딩이 화려한 것은 일단 저는 의심을 좀 하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정환 박사, 이경영 씨가 맡았던 이정환 박사는 거의 인물 캐릭터를 보면 엄청나게 이중적인 사람이죠. 앞에서 하는 거랑 뒤에서 다루는 거랑. 그래서 그분이 주로 거기서 다루는 게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데스크들 불러다가 그것도 술 먹이고, 술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룸사롱에서 먹이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에서 먹이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그래서 언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제 인물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언론들이 사실 그때는 언론 탄압을 하고 그런 시기도 아니었지만, 그렇죠. 뭐에 홀린 것 같이, 특히 이제 또 과학부 기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과학부 기자들이 어쨌든 일간지나 아니면은 방송에서 탑뉴스가 되기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실제 박사님은 뭐만 하면 완전히 일면 톱이 되고, 과학부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뭔가 세계 최초의 뭐를 발명하고 개발을 하고 이래도 그것에 대한 어떤 기자로서의 어떤 검증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고, 결국은 언론 때문에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언론 때문에 또 낙하산을 타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도 그렇고, 하여튼 언론이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방송과 너무 많은 기사, 특히 이제 인터넷 매체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언론의 무게가 훨씬 더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좀 가볍게 그냥 수많은 그냥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잡담과 가십과 모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들도 그냥 가십성으로 막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정말 어느 사회건, 대한민국 사회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언론이 정말 그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첫 번째 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영화에서 이것은 팩트다라고 찾아낸 게 있습니다. 팩트 많아요. 네, 팩트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한우 갈비 세트. 그건 진짜예요. 실제 인물이 정말 기자들한테, 서울대학교 출입 기자들한테 늘 한우 갈비 세트를 돌려서 그 한우 갈비 세트를 받은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항상 연구원들을 통해서 배달을 시킨 거죠. 택배 기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직접 연구원한테 받았을 때의 어떤 감동이, 배가 이렇게 바쁜데 연구원. 여기까지.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안에 팩트는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픽션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한 팩트도 많죠.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더한 팩트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일부러 쓰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영화의 톤이 누구 한 개인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어서, 그냥 그런 현상, 우리가 열광했던, 저희 카피가 대한민국이 열광했던 것은 거짓이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 우리가 거짓에 열광했던 어떤 한 시대인데, 그 거짓에 열광한 거는 결국은 열광을 한 당사자들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그다음에 행정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에서 정말 자유롭게 나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진중권 씨 하나밖에 없는.
아,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아마 그 실존 인물로부터 전화 한 통 안 받아본 기자는 없을걸요? 저도 통화한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국의 많은 그 시대를 뛰었던 기자들, 현업 기자들은 아마 그분과 뭐 최소한 전화 한두 통, 뭐 만나서 차 한 잔, 뭐 밥 한 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세게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실제적인 뭐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요. 뭐 물질적으로도.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어떤 학문적인 진실과 상관없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일단 호남에 네. 잘생겼죠. 매너도 굉장히 좋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인터뷰한 사진 기자님이 그 당시에 그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네. 일단 뭐 굉장히 그 사진 기자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일단 포토제닉하고 굉장히 기자들한테 친절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뭐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뭐 네티즌들 20만 명인가를 상대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인이라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2위랑 더블 스코어로 압도적인 1위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과학자가 그렇게 포커스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거는 정말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아마 외국에서도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때 뭐 웬만한 국민들은 뭐 테라토마 미토콘드리아 이거 다 외우고 다녀서 네. 이렇게 그 생명과학 분야가 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건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되게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외신에서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생명공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 병에 걸리고 싶지 않고 늙고 싶지 않고 불사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욕망을 좀 충족시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일본의 그 여성 과학자 있었잖아요. 그분도 이제 거의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굉장히 미인이고 매스컴이 좋아하게 생긴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좀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속으면 안 되겠구만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시민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를 뒤흔든. 근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시민운동이 있었어요. 난자기증운동. 그래서 사실 그거를 공중파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막 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뭐 제가 기증하겠어요. 막 이제 이런 기증 서약서 쓰고 뭐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그 위기 국난이 있을 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이것이 가짜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전부 다 뜨악 멘붕이죠. 멘붕이었죠. 정말 멘붕이었는데 여전히 그런 요소들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진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거는 사실이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 거짓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꼼꼼히 따져보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득이 뭔지 또 문제는 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아직도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겨를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감독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여유가 없는 것도 있고 워낙 그 한국 사회가 뭐가 이렇게 그 사회적인 담론이 뭐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우리가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이렇게 그 사회적인 담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국가의 원전 정책을 세운다든지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그 정부와 국민 사이에 어떤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일방적이고 그 아주 뭐 체계가 너무 없는 거죠. 어떤 그 사회적인 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그게 뭐 굉장히 좀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시민운동 NGO들의 힘이 할 때는 또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되기도 하다가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변하면 또 쑥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 겨를이 없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국민적인 기질 자체가 뭔가 이렇게 딱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좀 싸잡아서 뭐 국론을 통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짜장면도 다 같이 그냥 짜장면 통일 이렇게 하듯이 그런 어떤 그 기질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너무 급속하게 이게 사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체계가 전혀 없다. 사회적인 논의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난자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한국에 뭐 여성 운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조차도 막 그 난자를 기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저도 그 난자 이거 자료를 보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뒀던 부분이 이제 결국은 여성들이 굉장히 약자잖아요. 특히 이제 난자를 돈 때문에 채취를 당한다라는 건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빈곤한 사람들이 채취를 당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막히면 더 싼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 여성들이 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착취의 대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작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왔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꾸 저개발 국가로 더 그쵸. 어려운 나라로 그쵸. 심지어 이제 북한의 여성들의 남북 합작 생명공학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실제로도 약간 시도가 된 걸로 제가 자료에서는 봤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약자들이 착취당하는 구조 중에 정말 이게 장기 매매하듯이 이제 약자 중에서도 더 최약자인 여성들의 난자까지도 그런 식으로 상품화가 되고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그것들은 정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뭔지도 모르고 돈 정말 그쪽에서 구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주겠죠. 그러면서 막 그것들을 가져온다는 게 정말 그 문제의 인물인 황우석 박사의 경우에 아직도 그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비밀리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줄기세포 연구는 원래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허가를 계속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동물복제 쪽에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제 주력을 하는 게 맘모스를 복원한다고 아주 러시아 정부랑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기사 보니까 경찰견 40마리를 복제한다고 오늘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또 다시 사실은 이 경찰견 40마리를 복원한다라는 게 동물 복제하고 인간 복제하고 다른 줄기세포 복제하고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정부의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물론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하고 코요테 복원 이런 거 하긴 했지만 경찰견 복원을 함으로써 이분에게 또 다른 어떤 기회가 터전을 좀 넓혀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 만든다고 할 때 그분이 문제 제기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전화번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못 땄구나.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란 게 사실 제 전화번호 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못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쪽 커뮤니티에서 제발 감독님 번호 좀 알려달라고 이런 팩스를 받았고 근데 끝까지 저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아마 개봉날 조조 때 보시지 않을까. 한국에 와 계신가요?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맘모스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맘모스 보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경찰견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주로 계시지 않을까. 네. 굉장히 아직도 여러 가지 종교 행사나 정치인들 또 그런 모임에 자주 이렇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화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그 개예요. 거기 그 굉장히 이거 뭐 동네 병신개요 이렇게 하는 그런 멘트가 할아버지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복제견이었는데 그 개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실제로 아픈 개였나요? 아니면 아주 아니요. 영특한 개가 그걸 연기를 한 겁니까? 연기를 한 거고요. 연기를 한 거예요? 개가요? 제가 사람 연기보다 동물 연기에 좀 일가견. 맞아요. 전문가시잖아요. 동물 쪽에 또. 네. 어쨌든 그냥 건강한 개고요. 진짜요? 네. 원래 그 종류가 살이 많이 안 찌는 좀 살이 안 붙는 무슨 종류? 아프간 하운드라는 종류인데 예. 살이 많이 안 찌고 이제 저희가 그 견주한테 부탁한 거는 목욕을 시키지 말아라. 목욕 시키지 않으면 이제 털이 좀 푸석푸석하고 막 비듬이 막 나오고 이렇게 얘가 좀 초췌해 보이고 그래서 그거 정도였고 이제 그 멘트는 그 대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복제 동물에 관한 어떤 저의 시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경찰견 기사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DNA를 똑같이 복원한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그 경찰견이 뭐 9.11 테러에서 뭐 굉장히 탁월한 뭐를 수사 뭐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DNA를 해서 복제를 한다고 해서 걔가 똑같은 능력을 가질이라고 그거 확신할 수가 없다. 그 맞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DN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복제견은 사실은 그 복제 동물은 물론 멸종되는 동물을 복원한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요즘에 막 개들이나 이런 거 복제해주고 있거든요, 사업적으로. 우리 개가 죽었는데 똑같이 복제해주겠다. 한 5천만 원 들여서 아랍의 부자들이나 미국의 부자들이 어떤 본인의 어떤 저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 개는 못 알아봐요, 주인을. 주인은 혼자만 자기 만족인 거죠. 그래서 복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복제의 의미가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 지점들이 많아서 거기 또 대사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돌리도 그렇고 이게 복제를 할 경우에 좀 노화도 빠르고 병에도 취약하고 이런 건 사실이고 복제라는 게 의학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복제된 동물에게는 또 개들한테도 또 불필요하게 체세포 띄워가지고 난자에 주입하고 또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아서 이제 거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사가. 근데 굉장히 실감나는 그 개의 연기를 봤습니다. 저는 정말 아픈 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독님 어디서 저 아픈 개를 찾아냈을까? 되게 운이 좋아서 아프간 하운드가 그렇게 흔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콘티 그리는 친구가 애견 카페에서 그런 개가 있다고. 애견 카페? 악몽의 애견 카페?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일단 선택의 범위가 많지는 않았고, 그 친구를 이제 그런 목욕시키지 말라, 이런 정도의 했던 거고, 실제로는 그 친구가 되게 소심했대요. 원래 그 애견 카페 여러 개들 중에 좀 치이는 편이었대요. 근데 저희 촬영을 하면서 한 3회차 정도 이렇게 주인 부부의 극진한 대접과 현장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 속에 자신감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촬영 후에는 굉장히 애가 달라졌다고. 자존감이 높아지.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그런 정도로 훌륭한,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그 개의 탁월한 연기에 힘입어서 이 영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선필
영화 전문 기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조심스럽게 흥행을 예측해봅니다. 네. 아니 왜 저한테 왜 조심스러워요? 왜 세게 해? 자신감이 야 걔도 자존감이 있는데. 일단 겸손해야 또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그 의미와 재미를 함께 잡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오늘 감독님하고 정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뒤에 기다리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길게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끝으로 이 영화를 볼 그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없이 이 영화는 이런 영화일 것이다 이런 거 뭐 아니면 이 영화는 뭐 줄기세포에 관한 얘기라니까 뭐 지루하고 무겁고 막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좀 재밌게 보면서도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냥 한 번쯤은 내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하게 잘 지탱이 되고 있나? 그런 거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최근에 기자들이 기레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레기가 된 처지에서 보니까 기레기뿐만 아니라 피레기들도 나오겠구나. PD, 네. 피레기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성찰을 좀 했는데요. 다른 동료 기자들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보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 영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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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피닉스님께서 미국 애리조나? 네, 한국식 발음으로 아리조나에서 듣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아이디가 우리 딸은 이런 표현 쓰는데 땡땡 땡땡 명방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양평 전용 자전차로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덕분에님은 부산에서 듣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팟짱이 전국으로 세계로 가는 방송이 되고 있음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출첵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 여러분의 힘으로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팟짱은 달립니다. 내일 토요일인데요. 원래 저희가 사실 주 5일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저희가 특별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 오늘은 금요일 주말이므로 저희가 팟짱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주말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맙게도 윤도현 씨가 팟짱 청취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윤도현 씨의 새 노래 빗소리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는 이 빗소리 이런 날엔 네 목소리도 들려 다정히 날 부르던 목소리 비 오는 창문 바깥로수에 네가 서 있을 것 같아 문을 열고 기억 저편 널 만나러 뛰어나갔죠. 주르르르르르르 이 빗줄기처럼 내 마음도 흘러내려 잠들어
추억들이 송구름처럼 내 안에 피어나 빛 속에서 널 생각해. 우산 없이 걷길 좋아했던 너 또 비를 맞고 있을까봐 차가운 빛 밤